안녕하십니까, 임재훈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임재훈의 논천하에서는 지금 현재 급격하게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른 북한의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회담에 대해서 그것의 요지,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핵심인 김정은이가 트럼프에게 던질 선물 보따리는 이것이다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던진 그 정상회담의 카드를 트럼프가 예비적으로 수락한 상황이고, 그리고 또 그러는 가운데 어제 백악관에서는 어떤 뭐 가시적인 그 조치가 없으면은 회담이 무산될 수도 있다라는 견제구를 날리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TV나 매스컴 등등에서 그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자면은 현재의 상황이 도대체 어떠한 상황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혹을 가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런 시점에서 본인이 과연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트럼프에게 협상의 카드를 던졌고 거기에서 어떤 보따리를 펼칠 건가라는 그 핵심을 살펴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지금 현재 흐름의 가장 기본적인 원천적인 흐름인 펼칠 카드의 내용을 읽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말이죠, 현재 우리 이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 이 한반도가 이렇게 있죠. 그죠? 북한이 있고, 그죠? 내가 지도를 조금 잘 못 그립니다. 이 중국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이제 일본이 이렇게 있고, 일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한반도 정세, 여기서의 어떤 이 관점, 이 판도의 형세, 이 형세를 보아야 하는데, 형세를 논해야 되는데, 일단 이 형세를 논하고 여기에서 작용하고 있는 그 이치가 뭐냐라는 것을 파악함으로써 우리가 비록 북한의 당국자가 아니고 북한의 김정은의 뱃속에 들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카드가 무엇인가라는 걸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읽어냄으로써 이 지금 형세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것을 그 길을 잡을 수 있다라는 관점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앞으로 이 얘기는 이치를 탐구한다는 의미에서 여기 지금 한반도에서 어떤 큰 흐름이 있는가를 알아내고자 하는 그런 그것을 알아내는 얘기를 지금 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요지를 얘기해서 우선 가장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이 한반도에서 언제죠? 70년 전입니까? 65년 전, 몇 년 전이었죠? 1950년대에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또 그 이후로 5년 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한반도에서 각축전이 벌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강대국의 각축전이 벌어졌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강대국의 각축전에서 쉽게 얘기해서 중국 공산화 과정에서 참가한 팔로군에 참가한, 또 그 공산화 과정에서 그 인민해방군에 참가한, 다시 말해서 공산 세력에 참가한 무장 세력들 중에서 김일성이라는 자가 있었고, 김일성인 자가 소련에 가서 소련의 지지를 확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군 무장 장비,
군 무장 장비와 함께 김일성이 소련의 무장 장비와 함께 여기 평양에 들어왔죠. 북한에 들어왔죠. 이 38선 이북에.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중국 공산화 세력과 소련의 이 무기와 함께 들어온 김일성이라는 사람은 북한을 장악하게 되고, 여기 남쪽은 누굽니까? 많은 좌익과 뭐 민족 통일을 얘기하면서 좌익이라는 존재가 있었지만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이승만이었죠. 이승만이라고 그러는 한 시대의 정치가가 이 남한 전역을 나중에 평정하게 됩니다. 그죠? 남한을 장악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가 일어납니까? 남북한의 좌우 대립이 격화되면서 이것이 내전으로 발전하죠. 북한의 이 팔로군 중심에 섰던 인물이 주 앞잡이가 저 최고의 일선에 나서면서 이 남한 전체를 밀고 내려와 버렸죠. 그죠? 이것이 6.25 전쟁입니다. 흔히 여기서 우리 동란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6.25 사변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여기에서 이런 그것이 있은 이 과정에서 남북한의 이 대립이 격화가 됐다는 얘기. 격화가 됐. 딱 열강들이 참가하는 소련과 중국, 미국과 일본으로 이렇게 양립되는 강대국의 대치가 여기서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얼마나 흘렀습니까? 한 70년 흘렀죠. 70년이 흘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지는 뭔가 하면은, 당시에는 그 공산화라든지 어떤 같이 전쟁을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팔로군이라는 존재, 그죠? 팔로군, 다시 말해서 인민해방군이죠. 인민해방군 소속의 그 주축이 되는 그 공산 세력과 거기에 이제 무기를 지원한 소련, 그죠? 소련. 여기에 이렇게 되어가지고 이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진영의 관계가.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미국이 참전을 했죠. 여기까지 낙동강 정선까지 내려와가지고 극한 상황에서까지 미국이 참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드디어 이것이 위로 쫙 이 38선 이쪽으로 도리어 이제 반격이 시작됩니다. 되었을 때에 중국의 이 모택동 주석이 한반도 전쟁 참가를 강력하게 주장했죠.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은 반대한 것으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모택동과 팽덕회, 그죠? 팽덕회, 이겁니다. 이 팽덕회. 아마 이 두 사람이 한반도 전쟁에 참가하자라는 강한 주자였고, 나머지는 대부분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대만의 이 내전도 아직 뭐하고, 여기 아직 중국 자체의 상황도 굉장히 불안하단 말이죠. 신장을 언제 점령했냐면 49년에 아마 선제철명핵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대만 문제도 많이 중요한 과제가 있고 내부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택동은 이 전쟁 참여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은 반대했죠. 아마 이 전쟁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인표도 아마 이거 한반도 전쟁에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 정도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정도가 그 상황이 어떠냐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 한반도 전쟁에 참가할 건가 말 건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는 얘기죠. 자, 그런 것이 중국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여기서는 끊임없는 소모전이 3년간 계속되고, 여기서 마침내 미국과 중국이 합의하기로, 다시 말해서 휴전하기로 결정이 납니다. 이후에 김일성이 살아있고, 김일성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이 중국 공산화 과정에서 그 굉장히 끈끈한 어떤 그 직접 그 전쟁에 참여한 동지적인, 다시 말해서 중국이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이 동북 지역에서의 어떤 그 동북 지역에서 장개수군을 몰아내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그리고 또 일본군을 잡는 그 어떤 큰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끈끈하고 상호 동지적인 그런 굉장한 유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김일성이라고 그러는 이 세대가 가고 김일성, 김정일 이 세대가 가고 김정은 시대가 딱 들어왔죠. 김정은 시대가 딱 들어오고 나니까 이 끈끈하던 관계가 해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가장 또 주요했던 것은 이 노태우 정권 때의 그 북방 정책입니다. 북방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 남한 이 자체가 소련과 수교하고 중국과 수교하고 등등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중국이 그때 뭐 이제 등소평시가 있었죠. 등소평시가 있었는 그 중국에서 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쪽하고도 사귀자라는 얘기죠. 그죠? 그 6.25 전쟁으로 이렇게 여기 한반도의 북쪽에만 갇혀있던 중국이 공연하게 여기까지, 이 남쪽에 있는 여기까지 그렇게, 적대시할 필요가 없다. 사귀자는 얘기죠. 그렇게 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발전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 한반도에서는 이 중국이 북한과의 어떤 그런 과거의 그 6.25 전쟁과 같은 모태동시가 얘기했던 그런 중국의 그 개념으로 바라보지, 혈맹의 관계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미국이 있어가지고 미국이 경제적인 교류 등등 키신저의 키신저 이후의 수교 이후에 이 미국과 중국이 가까워짐으로 해서 어떤 그 경제적인 연관관계를 갖게 됨으로써 이 관계가 많이 느슨해져 버렸다. 이 관계가 와해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와해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 하에서 그들이 이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자주국방이죠. 자주국방이고, 그리고 또 나온 것이 핵무장입니다. 어느 놈 믿을 놈 없더라 이 얘기죠. 핵무장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핵무장 카드를 들고 나오니까 이 얘기는 문제는 중국이란 말이죠. 문제는 중국이. 사실상 가장 지금 지금까지는 미적 김정은 시대에 와가지고 핵무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완성을 선언했어요. 완성을 선언했지만 가장 이 핵무장을 함으로 인해서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쪽은 사실은 중국입니다. 그죠? 중국과 한국이죠. 가장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뭐 일본, 한국, 여기죠. 중국이죠. 중국이란 말이죠. 여기서 핵무장된 강력한 어떤 이 존재가 부상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지금까지 보여왔던 건 사실입니다. 보여왔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극히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고, 또 중요한 것은 한국이죠. 핵무장을 하면 북한의 핵 우산 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핵 우산 속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미국을 끌어들이는 거고, 그죠? 미국을 끌어들이는 거고, 또 일본이 위협을 받으니까 미국의 그 핵 압력이 들어오는 것이고, 또 이 핵무장의 결과가 결국은 세계적인 이 핵룰, 그죠? 약소국은 절대로
핵 무장을 해서 안 된다는 이 룰을 깨뜨릴 우려도 있는 거고, 사실은 이건 많이 깨졌죠.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도 이미 핵 무장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과 수교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한국, 일본, 미국, 그 다음에 중국 이 관계에서 지금 대두되는 것이 지금 이 갈등에서 대두되는 것이 뭐냐면은 비핵화입니다. 비핵화 이슈라는 거죠. 지금 비핵화 이슈가 됐는데, 이렇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중국이 굉장히 불편해한다는 얘기입니다. 불편해하기 때문에, 불편해한다는 이 자체는 지금까지 남과 북이 대립을 하고 미국과 대립을 하고 이 북한이 대립을 했던 그 과정의 역사를 따져보면은 중국과 러시아, 소련과 그 다음에 미국이라고 하는 미일이라는 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진영론에 의해 가지고, 진영의 논리에 의해서 극한 한반도에서 대립이 있어 왔는데, 그것의 여파로서, 그것의 어떤 후유증으로서 이 핵무장이 등장했는데, 이제 지금 현재 와가지고, 미국이 유엔을 내세워서 주도하는 비핵화, 이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그러는 이 대전제 조건, 이 전제 조건을 위해서 미국이 가하고 있는, 북한에게 가하고 있는 압력, 한반도 이 열강의 대립에 의해서 발생한 이 핵무장 논리가 결국은 이 핵무장이라는 이 출현이 결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이 북한에 대한 압박, 엄청난 압박, 이거로까지 발전한 이 상황에서 과거의 이 한반도의 분단의 중요한 책임의 주체였던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이 이 진영론에 의거한 이 배후 뒷받침을 못 해주고 있다라는 요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 요지라는 게 어디까지 발전되었냐 하면은,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반응입니다. 중국이 모택동 씨와 팽덕교 씨가 주장했던 그 라인, 강력한 북한과의 혈맹이라고 그러는 지금까지의 그 정책이 끊어지고 단절되면서, 여기에 뭐가 들어옵니까? 사실상 경제 제재 압박이 들어오면서, 군사적은 아니지만 사실상 중국을 뒤에서 공격하고 있다는 얘기. 그죠? 지금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상당히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있다는 얘기죠. 이 핵 비핵화 이 이슈 때문에. 문제는 이렇게 된다면은 김정은의 입장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는가 하면은, 지금 현재 핵무장을 하고 있고 모든 것이 어떤 군사적으로 자기 충분하게 했다고 그러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말이죠.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이 이 뒤에 어떤 이 후방의 통로, 다시 말해서 연계된 어떤 외교적으로 어떤 연계되어 있는 그것이었고, 이 고립이 된다고 그런다면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떠하든 간에 이 관점으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지금 당장 위협이 없다 할지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또 김정일이라는 이 정권의 운명을 얘기할 때, 장기적인 운명의 발전과 그 시나리오를 얘기했을 때, 지금 이 문제는 타개하는 것이 좋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지요. 그죠?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서 북한이 지금 중국이 뒤에서 이 차단을 하고 있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이 얘기하자면은 가장 믿었던 자가 뒤에서
지금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자객이 되고 있다는 거지. 칼을 뒤에서 갖다 꽂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된다면은 미국의 압박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 중국의 지금 행하고 있는 이 뒤에서의 칼을 꽂는 이것이 가장 북한으로서는 한반도 이 전략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악의 요소, 종량이라는 얘기입니다. 악의 종량이 됩니다. 자, 이것이 핵심입니다. 김정은이가 이렇게 나오게 된 데는 이 배후에는 중국이다라는 얘기. 중국이 어떤 것이냐, 우호적 관점이냐,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이 차후에 굉장히 중요한 악의 종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중국의 지금 이 행보는 결코 우방이 아니라는 얘기, 우방이. 중국이 지금과 같은 이런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이상은 중국과 북한은 결국에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지금 현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이 상황의 요지입니다. 김정은이가 이것을 아마 이 핵심, 다시 말해서 김정은이라기보다도 북한의 북한의 실세들이 이 외교적인 판단을 하는 가장 요지라는 얘기죠. 이 중국. 전혀 북한에 대한 어떤 도움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그것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굉장히 서운한 관계로 지금 발전되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된다면은, 그렇다면은, 가장 한반도에서 이상적인 것은 말이죠. 이상적인 상황은 이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뭐냐면은 이 한반도가 이제 과거에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듯이 영세 중립국으로, 다시 말해서 뭐 중립국으로, 영세 중립국으로 유지하면서 한반도 비핵화돼서 말이죠. 아니, 영세 중립국으로 비핵화가 아니고 영세 중립국으로서 어떤 균형을 잡으려고 한다면은 이 미국과 러시아와 일본과 이 어떤 열강들의 중에서 이 한반도의 균형을 잡으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힘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힘. 소비에트가 영세 중립국이죠. 영시 중립국인데 그 나라의 뭡니까? 군 체계가 어떻죠? 전민 동원 체제죠. 그죠? 누구나 총을 들고 나가는 그런 체제죠. 그 나라가 영세 중국국으로 해서 아무 무장을 안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자기 나라를 지킬 만한 힘을 가져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힘을 가져야 되는데, 이 한반도가 여기서 균형을 잡으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힘이 없다면은 이 한반도에서 이 균형을 잡으려고 그러는 여기서 한반도에 힘이 없다면은 이 한반도 내에는 언제나 이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갈등, 다시 이 한반도는 굉장히 중요한 그 요새적인 지정학적인 그런 이점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차지하기 위한 끊임없는 갈등과 쟁투가 벌어집니다. 이 한반도에서는. 그래서 이 한반도가 중심을 잡으려면은 이 정치 제도가 완전히 안정되어야 합니다. 안정이 되는, 불안감이 없는 안정된 정치 제도를 가지면서 힘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인이 얘기했듯이 2조 500년의 역사적인 교훈은 이 한반도가 사실상 핵무장을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2조 500년 동안 도덕만 외치고 흰옷 입고 사건만 서고 이 수염만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500년 동안 보내고 나니까 결과가 뭐가 됐어요?
1890년대 또는 그때 사진을 여러분들이 찍은 거 사진 본 적이 있습니까? 서울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서울의 한양이 얼마나 초라하고 안타까웠어요. 서울의 그 모습이 초가집이 남대문 앞에 초가집이 말이죠. 서울이라는 수도 서울이 그 초가집이 그렇게 있으면 됩니까? 응? 얼마나 조선 500년이 초라합니까? 일본이나 중국이나 그 거리를 한번 가보시죠. 그 도시 얼마나 화려합니까? 하물며 이거 뭡니까? 천년 전 신라의 수도 스라블에서 뭡니까? 스라블의 그 수도에서 뭡니까? 땔감으로 뭘 썼다니까? 전부 숯불을 썼다고 그러죠. 연기 안 나게 하려고. 그죠? 천년 전에 그렇게 화려했거늘 1800년 20세기 말 20세기 초 서울 한양의 모습은 진짜 초라했습니다. 그죠? 문제는 힘이 있어야 돼요. 강력한 힘이. 예? 힘이 있어야 주변은 주변의 어떤 그 나라에 대해서 강한 정책과 이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핵무장이 사실은 한반도는 핵무장하는 게 딱 맞습니다. 단일 국가가 되어가지고 핵무장하는 게 딱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핵무장을 할 수 없잖아요. 왜? 열강의 압력이 워낙 높으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특히 중국 한반도의 핵무장 절대 용납 안 한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죠? 이 하에서 비핵화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비핵화라고 중국이 지금 저거 하고 있죠. 또 미국이 하고 있죠. 그러면 비핵화 말 맞다나 모든 국가가 한반도의 비핵화를 원한다고 합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얘기가 여기까지 왔다면은 자, 이 김정은이가 트럼프를 만나서 던질 그 선물 보따리는 뭔가 하라는 얘기입니다. 비핵화를 얘기하지 않고는 중국의 이 섬이 될 수는 없잖아요. 외로운 섬에서 그 섬이 발전할 수는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비핵화를 이 김정은의 계산이 뭘까라는 것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지금부터 얘기가 들어갑니다. 비핵화를 하자라는 얘기예요. 그죠? 비핵화를 하자. 비핵화를 동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김정은은 트럼프를 만나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트럼프가 평양에 올지 김정은이가 미국에 갈지 그 가능성은 별로 낮습니다. 이 판문점에서 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만나서 아마 이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될 때에 김정은이가 던질 그 카드 선물 보따리는 뭐냐면은 이 비핵화 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분명히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러면 비핵화라고 그러는 이것이 전제된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핵화를 한 상황에서 여기에 어떤 힘이 없는, 다시 말해서 군사적인 아무 능력이 없는 여기 어떤 정부가 있다 합시다. 뭐 연방이든 어떻든 간에 뭐 대한민국과 북한이 이래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이든 간에 이 상황이 있다면은 이 한반도 이 대한민국 요 한반도에는 열강의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날 거라는 얘기죠.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먼저 선점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중국과 특히 지금 중국의 팽창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이 한반도를 차지하고자 하는 이것을 중국 영하에 넣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 한반도를 중국에게 양보할 것이냐라는 것을 일단 김정은은 트럼프에 던질 겁니다. 그러면은 물론 뭐
옛날 과거와 방식과 똑같이 미국이 한반도 남쪽을 차지하고 북한이 그 중국이 북한을 이렇게 차지하고 그렇게 통치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죠. 그렇다 치더라도 이 한반도의 이 전쟁 위험성이라든지 이 갈등은 끊임없이 일어나죠. 그죠? 또 이 미국의 이것의 팽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국의 팽창이. 그렇다면은 이 한반도에서 지금 앞으로 있게 될 비핵화를 한 이후에 이 한반도에서 있게 될 그리고 저 우크라이나의 그 경험 크림반도가 어떻게 됐죠? 크림반도가 아니고 우크라이나에 그 조그맣게 붙어있던 거 뭡니까? 내가 지금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지금 소련한테 점령당했잖아요. 그죠? 핵이 없는 나라의 서름입니다. 언제든지 군사적으로 들어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중동에 커다란 석유 이익이 있잖아요. 그죠? 석유 이익이 있는 그 장소에서 얼마나 많은 정치적인 분쟁과 전쟁이 연속됩니까? 이 한반도에 굉장한 불안이 앞으로 100년 이상을 전개될 겁니다. 100년 이상. 자, 그렇다면 이것을 막는 방법이 뭘까라는 얘기죠. 자, 그러한 이 논리에 들어가면은 이게 외교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은 이 올바른 바른 정도를 가져라는 얘기거든요. 자, 내가 이 얘기를 이렇게 바둑 두는 거와 똑같죠. 핵말을 정확하게 해야 안 잡히잖아요. 그죠? 이 외교라고 그러는 것도 내가 지금 이 가는 길이 이 핵마가 정확해야 상대방이 안 잡힌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김정은이가 던질 그 얘기가 뭐냐면은 자, 그렇다면은 지금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굉장히 서운하다. 그리고 이 열강의 작용이 열강들의 그 영향력이 계속 이 한반도의 이익을 이 이점을 장악하기 위해서 작용하는 이상은 한반도의 정세는 굉장히 불안하다. 따라서 이왕 협상을 한다면은 이 북한이 당신네들 미국 쪽으로 완전히 갈 테니까, 그죠? 완전히 당신네들에게 선물을 주겠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이거 가장 통 크게 얘기하자면 뭐냐면은 여기에 북한 여기에 뭐 이런 이쪽에 미국의 군사 시설이 들어오기까지 허용할 수 있다. 그죠? 이 카드 던질 수 있다라는 얘기죠. 단지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라는 얘기예요. 북한 자기들이 김정은의 이 체제 시스템을 보장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남북한의 문제 이 자체가 분쟁이 안 나게끔 그 시스템을 만들자라는 얘기죠. 거기까지 또 발전할 겁니다. 남북한의 그 정상회담에서. 그죠? 분쟁이 안 나니까. 근데 이 남북한의 전쟁이 안 이 갈등이 정치적으로 잘 봉합될 가능성은 옛날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과거에는 이 남북한의 정치 체제가 이 주변 열강에 의해서 분리되어 있었고 그것에 의해서 조장되어졌다라는 지고 외세에 의해 가지고 조장되기 때문에 이 남과 북이 한반도가 전체 미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 버리면은 열강의 갈등이 없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열강의 갈등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장하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북한이 같이 쉽게 얘기하자면은 지금 미국은 사실상 이 북한과 이 남한이 대립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일본을 믿는 것이지 일본은 믿어요. 그런데 이 한반도에 있는 남한의 인사와 북한의 인사에 대해서는 별로 믿지를 않습니다. 이 남한의 인사가 뺄개인지, 그죠? 남한에게 좋은 어떤 뭐 정치적인 선물, 과학 기술의 선물을 해가지고 그것이 북한으로 넘어가려면 그 북한과 미국은 적대적의 관계니까 미국을 공격할 수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왜 미사일 기술 같은 그 고도한 우주 기술을 미국이 제공 안 할까요? 미사일 기술을 왜 제공 안 합니까?
넘겨서 놓으면은 이 남한에 이게 뺄개가 있어가지고 북한에 그거 다 갖다 팔아먹으면은 갖다 받쳐보면은 미국이 위험해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은 일본한테 모든 과학기술이라든지 이것을 전수해 줄 망정 이 대한민국에는 제한적으로밖에 선물해 안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판도가 바뀌어 가지고 북한이라고 그러는 이 적대적인 관계, 북한과 미국이라고 그러는 이 적대적인 관계가 없어져 버리고 나면은 이 미국과 북한이 같이 합쳐져 가지고 같이 미국의 시스템의 하에 영향권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남북 갈등이 없어지죠. 그죠? 그리고 물론 내부 어떤 정치적 문제라든지 그건 그 남북한이 그 자체 역량에 달린 거기 때문에 잘 해결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달고 어떤 외세에 의한 갈등은 없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맞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북한이 미국과 완전히 수교해가지고 말 맞더나 서로 간도 빼먹을 수술 다시 말해서 간이라 좀 먹었던 밥도 내뱉어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친해져 버리고 나면은 지금까지 일본만 믿고 일본만이 최대의 우방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이 여기에 일본보다도 더 좋은 한반도의 우방을 확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일본 패싱이죠. 그래서 지금 아베가 지금 바짝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북한이 미국에 던진 이 카드에 가장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은 중국일 겁니다. 이 중국이라는 얘기죠. 과거 모택동 주석이 6.25 때 참전을 해가면서 자기들의 그 중국 인민해방군이 얼마나 죽어서 한 30만이 참전했다고 그러는데 한 15만이 죽었다고 그러고 공식 발표는 대충 그렇습니다만은 그 피 흘린 대가로 지켜왔던 이 한반도가 일거의 미국의 전략적 기지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북한이 지금 김정은이가 미국에게 던지는 카드가 그 카드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지금 중국이 지금 북한에게 자객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은 이 한반도가 이렇게 어느 한쪽에 미국 편이면 미국 편 이쪽에 확 기울지 않다 하면은 완전히 그게 저거 되지 않는다 하면은 않은 상황에서 이 한반도가 존재하려면 이 한반도를 반드시 핵무장해야 돼요. 한반도를 반드시 핵무장해야 됩니다. 미국과 중국 편에 안 쓰려고 그러면은. 그런데 핵무장을 아니한 한반도는 반드시 어느 한쪽에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기울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건공 외교라는 게 있죠. 건공 원교 그죠? 이게 어디 나오죠? 전국책에 나옵니까? 가까운 것은 공격하고 먼 곳은 수교해야 된다는 얘기죠. 친구가 돼야 된다. 지금 이 한반도가 핵이 없는 약소국으로 그냥 영원히 남을 수밖에 없다. 핵 없는 약소국으로. 우리는 핵의 그 엄청난 피해, 핵의 공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핵무장을 비핵화를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지만 비핵화를 하는 대신에 재래식 무기에 의한 끊임없는 전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여기는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자,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붙어야 돼요. 우리가 약소국이기 때문에 핵무장이 안 된 약소국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붙어야 되는데 어디로 붙어야 되는가?
그 이춘이 자명합니다. 건강 외교, 그죠? 원교, 그죠? 원교자, 건강 원교네, 그죠? 내가 이 한글도 좀 서툴러서 대단히 죄송한데, 어쨌든 건강 원교에 의해 가지고 이 한반도는 반드시 미국 쪽으로 붙어야 돼요. 일본 쪽으로 붙으면 되는 게 아니고 미국 쪽으로 붙어야 된다는 얘기죠. 일본을 경계하기 위해서 미국과 붙대 중국과는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중국과는 뭡니까? 경계의 관계입니다. 경계. 여 동해라든지 같은 이 해안을 맞이하고 있고 국경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논쟁이. 저게 일어나요. 미국을 배후로 잡지 않는다면은 한반도는 지금 우리 동해에서 이 어부들의 그 많은 고통이 있죠. 중국의 그 어선들이 와가지고 이 서해 황해에 와서 완전 삭슬이 한다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지금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갈등의 이 해결 과정에서 황구시보라든지 대한민국의 그 신문이 이 사설의 차이가 많죠. 자국 이익의 관점에서. 이건 나중에 정치적인 문제로 발전합니다. 이 한반도에서 핵이 없는 약소국, 이 대한민국 말이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미국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핵화가 전제된다면 미국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던질 카드가 뭐냐면은 체제 보장을 해달라. 그죠? 이 김정은 자기들의 일가의 안전을 보장해달라. 그리고 당신네들은 미국한테 붙어줄 테니까 전략적 이익을 당신네들의 미국이 추구하고자 하는 동아시아의 전략적 이익을 완벽하게 보장해 줄 테니까 체제를 보장해달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미국이 이걸 거절할까요?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이 굉장히 큰 대어죠. 한마디로 핑계입니다. 나는 분명히 그렇게 봅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가 트럼프에 대해 던질 카드는 바로 이겁니다. 당신네들 미국 쪽에 완전히 붙을 테니까 체제를 보장해달라. 체제를 보장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중국이 팽창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이 팽창, 그죠? 동아시아에서 이 팽창, 여기서 중국이 팽창하고 있는 이 동아시아에서의 팽창을, 그죠? 이 한반도가 미국이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나면은 이 중국 끝납니다. 중국이 끝나버린다는 얘기죠. 여기 일본이 있고, 이 한반도가 완전히 이렇게 장악이 되는데, 미국에서 장악되는데, 이 중국 어디로 가요? 이거는 지금 김정은이가 트럼프에게 던지는 이 카드는 말이죠. 최고의 마지막 카드이면서도 굉장히 위력적인 카드입니다. 중국이 굉장히 충격을 맞을 거예요. 그러나 중국은 이미 발 뺄 수가 없죠. 그죠? 비핵화를 위해서 지금 뒤에 김정은이 뒤에 뒤쪽에 이제 칼을 비수를 갖다 밀어넣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트럼프는 굉장히 흉계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굉장히 흉계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과거에 모택동과 같은 그런 대전략가죠. 자기네들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치밀한 전략가 있죠. 그 전략가들이 지금 현재 중국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가 미국에게 던지는 카드가 바로 그거라는 얘기죠. 이제 중국하고 뭐 사귈 필요도 이유도 없잖아요. 그죠? 과거에는 김일성과 어떤 이런 인적인 그런 유대 관계가 있다고 그러지만은 중국하고 북한은 이미 끝난 게 아닌가라는 싶을 정도의 그게 들거든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최고의 권력자가 된 이후에
제일 먼저 정상회담은 미국이 김정은을 인정하는 꼴이 된단 말이죠. 인정하는 꼴인데 그것이 뭐냐면은 엄청난 선물을 갖다 줄 거라는 얘기. 오늘 얘기의 요지는 대충 이렇게까지만 얘기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이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를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은 CIA도 분명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방송. 왜 그런가 하면은 너 과대망상 걸린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제가 블로그를 한 15년 가까이 운영했거든요. 블로그 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 블로그는 항상 모니터링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IA가 분명히 저희 얘기를 듣고 있을 겁니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아마 그 변화가 그렇다면은 이 얘기는 요 정도까지를 하고 그 변화가 아마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요거 이제 이 김정은이 논천에서는 항상 역을 다룬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 김정은이 사주거든요. 지금 보시는 분 항상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항상 봤겠지만은 지금 현재 33세에서 38세 요 사이에 지금 대운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요 대운을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3년이거든요. 요거 무술 기획 경자 3년 후면 이 정사운으로 진입합니다. 정사운이 되고 이게 남방화지가 된단 말이죠. 이 화지가 되어서 이 지금 김정은이가 현재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은 이 병화가 겨울에 태어나서 개수와 임수, 신, 이 물숫자가 왕성하기 때문입니다. 물숫자가 왕성, 신자진 수국이 돼서 물이 막 넘쳐 흘러요. 관살, 이 관살이라는 건 호랑이에 되는데 관살이 지금 왕성하다는 얘기예요. 관살 이꼬로 호랑이. 자, 이 호랑이를 다루어야 되죠. 이걸 다룰 능력이 힘이 있어야 이 사주는 부귀합니다. 겨울에 이 병화는 이 10간 중에서 제일 강력한 기상을 가진 것으로서 추운 겨울에 눈과 서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갑니다. 관사를 비록 두려워하지 않지만은 급격하게 이게 왕성해진 이 관사는 굉장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신자진 수국이 3년 안에 지금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고 이것이 빠져나가고 나면 남방화지가 되어서 이것이 관살, 이 호랑이를 때려잡는 힘이 생긴다라는 얘기.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호운이 39세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그 무술년에 지금 카드를 던졌습니다. 자, 이것이 3년 동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협상과 타협 과정이. 그렇다면은 3년 후에 이 사람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사주 추명학사 그렇게. 내가 항상 그랬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사주가 곧 4, 5년 안에 이 핵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얘기를 나의 블로그를 통해서 또는 이전에 여러 가지 글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흘러가는 운세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내가 지금 이 김정은이가 지금 트럼프에게 던진 선물 보따리라는 이 제목에서 나오듯이 김정은이가 지금 회심의 카드로서 던진 마지막 카드일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방송은 요 정도로 얘기하면은, 그리고 또 요 사주 요 문제는 앞전에도 내가 몇 번 설명했기 때문에 이건 복잡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어려운 이유는 이 신자진 수가 왕성해 가지고, 이 수라는 거는 관살이 되고 호랑이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약화되는 시기에 이 사주는 괜찮아진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얘기 방송 오늘 긴 시간 동안 방송을 했는데 49분 뭐 한 50분 했네요. 얘기가 괜찮았다면은 초청과 구독 신청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